1877-1752번. 지금 전화 한 통으로 특수임무 유공자 회군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따뜻한 하루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요.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죠. 통일교가 공식 명칭은 아닌데 일단 임의로 통일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나는 한국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데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구속되고 이런 진술 경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상당히 그 사실과는 매우 다른 그런 진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은 발부를 했고 그 네.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은 이제 기각을 했던. 그것도 의외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서신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아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0.73% 포인트 차, 그러니까 24만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있었는데 통일교의 20만 명의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공로로 인해서 이 대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자화자찬적인 보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 한학자 총재가 그 통일교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책임, 전 회피하긴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사과한다. 재판에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이게 그 집단 입당 문제가 수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연관성이나 연루성에 따라서 정당 해산도 가능한 건이고 일본의 사례로 놓고 보면 일본에서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가족연합에 대한 해산을 명령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항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정당 해산이냐 종교 해산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법상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반했다라는 건 이미 보도가 됐어요. 예를 들면 대선 기간 중에 5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 지구대에 직접 통일교가 돈을 줬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래서 그게 그 대선 조직의 자금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원들이 입당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디까지 수사를 들어가느냐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그 사법사의 이례가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뭐 정당 해산이나 종교 해산이나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쨌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을 돌이킬 수는 지금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 정당 해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정당을 해산시켜 야당을 어떻게 해산시켜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다 떼고 정무적인 판단을 떼고 법리로만 보면 모두 가능한 건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결국 네. 피해자는 그 당원들 내지는 당에서 함께 경쟁했던 타 후보들 내지는 결국에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당한 중요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통일교가 뼈아픈 것이 지금 아들들 간에도 그 종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분이 네.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결국엔 이게 무슨 어떤 특정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통일교 자체가 연루가 된 조직적인 범죄로 지금 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에 강요해서 입당을 시켰다고 한다면 정당법 위반이 되고요. 또 금전이 오고 간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을 또 검토해야 되고 내지는 정당의 경선 사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은 또 업무방해죄를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 이건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럴 때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라고 해서 2인자 수준에서 이제 구속이 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좋든 싫든 그러든 간에. 근데 이번에는 윤영호 그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도 꽤 이제 내부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서열이 높은데 이제 3인자라고 불렸죠. 네, 다 이제 자료를 줬으니까 네.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통일교 입장에서는. 종교 수사가 이렇게까지 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3인자 그다음에 그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뭡니까? 재정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를 다 담당했던 사람이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도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말만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인자는 왜 구속이 되지 않았지라고 하지만 이 말하자면 한학자 총재의 직접 연관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총재를 중심으로 이 조직에서 쓴 어휘만 보더라도 이 총재의 결심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실무를 한 사람을 그렇다고 해도 직접 연관성에 대한 건 진술이 안 나오면 실무를 진행한 사람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특검이 이제 그런 수사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21년에 있었던 대선 경선, 22년 대선 본선
그리고 또 23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 이게 중에 얼만큼 어디 관여됐는지는 아직 뭐 추측이고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선거들에서 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이게 다 명태균 씨가 주무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 여기 이제 통일교는 본인들이 집단 입당을 해서 이걸 결정했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몇 년 동안 국민의힘 선거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 저도 뭐 기사를 쓰고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허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큰 판에서 봐야 되는 게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여러 가지 판을 짜는 역할을 했던 걸로 지금 보여져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원을 한 것이죠. 조직. 사람 동원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2021년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준석 후보가 당시 당 대표였는데 네. 그때 이제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제도를 또 처음 해요. 10월 달에. 음. 그래서 1,000원짜리 당원.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명분은 뭐 민심을 더 많이 듣겠다라는 명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통일교랑은 연관이 됐을 때 이거 뭐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통일교가 경선에 개입된 사건은 상당히 여러 주체들이 함께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한 저는 집중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장외투쟁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 이어서 뭐 대전,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고 하는 건데 이 와중에 또 장동혁 대표는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만나고 또 조계종 방문해서 뭐 합장을 안 해서 논란도 있고 이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금 스탠스와 앞으로 전략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길을 많이 탈선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전한기 씨와 상당히 가깝게 행동을 했다가 당대표돼서 첫 인선을 할 때는 김도읍 정책위원장을 위 의장을 임명하면서 상당히 또 온건한 쪽으로 가겠구나. 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건가 했는데 역시나 이제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상당히 강도가 강한 센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의석수가 매우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솟아날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민심과 괴리되거나 민심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장애 집회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선례가 어디냐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103석을 만들어냈던 그 총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전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이 장애 투쟁은 전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럼 좀 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뭐 중도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중앙일보에 이제 한 칼럼을 보니까 디지털 국장이라는 분이 쓰셨던데 지금 과감하게 반대로 역발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야 할 곳은 동대구역이 아니라 개헌 문제를 논의할 공론의 장이다. 이를 통해서 내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접근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언론이 할 수 있는 접근이고 할 수 있는 코칭인데 네. 이 코칭을 지금 선수가 따를 마음이 없고 따를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거고 네. 장동혁 대표가 됐을 때 보수 패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학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게 제가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무모한 변신이라고 봐야지 그걸 학습력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대표가 된 이후에도 몇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학습력이라 어떤 의미에서 학습력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뜻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벼랑끈 전술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상대가 나를 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 계속 서 있으면 상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확신을 지금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일단 너 그만 알았으니까 거기 서 있어 봐요. 너 거기 서 있어 봐. 근데 서 있다가 갑자기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굉장히 뻘쭘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확신 없이 벼랑 끝에 그냥 서버렸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저거 벼랑 끝에 서서 발 헛디디면 떨어지는 거고 걸어오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얼마나 비장하고 비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퇴로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저는 황교안 체제 때보다 선거에선 더 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도 내란과 포옹한 상태에서의 벼랑 끝이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안 좋은 게요. 장동혁 대표도 노선을 하나를 정해서 밀고 가야지 갈지자식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은 양쪽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치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빈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면 야당의 지금 뭐 대선 주자, 미래
지도자로 1위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꼽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소간 갈짓자 행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나는 투트랙과 양수 겸장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왜냐하면 객관적 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 장애투쟁할 때 계속 여론조사 1위였어요. 아, 네. 과거에 고건 총리 이런 분들 네. 다 임기 초에 다 1등 나오던 후보들입니다. 네. 네. 1등 그러니까- 나오던 분들이 유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장동혁이 보이는 행보에 대한 어떤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고 지금 대다수의 중도라든지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야 아직 멀었지 대선 후보 정해지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응답할 필요가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안 된 말 제가 뭐 그거지만 관심들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대구에서 장애투쟁을 한 거를 뉴스 고관여층 말고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구미에 있다 왔는데 네. 대구 구미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아무 분위기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김재석 의원이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게 사실 하려면 정당이 상당한 조직 동원과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장애투쟁을 벌였다라고 해서 신문 1면을 쓴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회의감은 사실 있는 거죠.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 상황을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게 결국에는 주목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투쟁의 의미가 없고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센 말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더 센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도와는 훨씬 더 뜬금없다. 내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적 상황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좀 돌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방향에 대한 그런 진지한 성찰과 고찰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는 주목을 못 받아서 삭발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행보가 또 주목이 되는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이제 개정이 됐는데 예상대로 이제 불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패문부재로 송달이 안 됐다고 하고 10일간 뭐 거제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과거에도 이렇게 민심 대장정 했다가 좀 성과를 못 거뒀던 분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심 대장정, 민심 투어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극복해야 될 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해왔던 그 지난날의 검찰 정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그 이후에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낸 것이 아니라 뭐 한덕수 전 총리와의 그런 권력을 인수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은 했는데 이후의 관점에서는 또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또 갈짓자 행보를 해왔던 이런 정치력의 부재 이 두 가지를 지금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본질에 대한 성찰과 고민 없이 그냥 민심만을 얻겠다라고 하면요 이거 그냥 팬미팅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럼 팬들이 전국을 같이 돌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민심을 들은 게 아니라 팬미팅만 10번 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문제점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이후에 정치를 더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이런 식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전국을 투어식으로 도는 것은 저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 정치, 쇼 정치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딜레마는 뭐냐면 본인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행보에 관심이 없어요. 그 한동훈의 행보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냐면 한동훈을 안 찍을 사람들이에요. 한동훈을 안 찍을 사람들이 한동훈이 뭐 하나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 본인이 표가 나오고 지지 기반이 있는 곳에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설득력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인데 그 딜레마를 나는 그래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멋있는 정치인이었지만 탄핵에는 굉장히 신중했고 그다음에 이 내란에 대한 몰이는 반대하는 이런 상황으로 자기를 일종의 약간 자아분리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전국 투어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송달을 안 보려고 전국을 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불출석 사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자기가 책에 다 적어놨다.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다 말했다라는 건데 바로 그 얘기가 댓글들이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검사 시절에 수사도 너 그렇게 했니?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내가 그 정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럼 정치는 결국엔 신념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건데 이 정치인 한동훈의 신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꽤 오랫동안 정치인 한동훈의 활동을 지켜봐왔지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90년대스러운 발상이거든요. 전국 투어에서 여론을 확인한다. 지금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면 전국 여론을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전국 투어를 합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조금 변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가 2006년에 처음 100일짜리 민심 대장정 할 때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100일간 했었던 건데 그 후로 이제 이게 반복되니까 좀 피로감이 있었던 건데 네, 얼마 전에도 바로 안철수 의원이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인가 하는 전국 투어를 했는데 저 SNS 저는 뉴스를 보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봤는데 사실 그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뭔가 호응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는 메시지잖아요. 네. 물론 메신저의 신뢰도 기반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메시지가 중요한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매일 이재명 때리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뭐 때로는 비난 여기에 아주 그냥 그 메시지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데 전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먼저 본인이 말하듯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본인이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 정권의 폐해를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입장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때리기로만 일관해 가지고는 저는 민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메시지에서 이제 정부 비판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 외에 그 다음 한동훈이 뭐가 다르다라는 것에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내년 선거에서는 뭔가는 하겠죠. 근데 그게 네. 보궐선거에 나가는 건지 지자체장에 나가는 건지는 잘 선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다. 예. 아. 저는 둘 다 어렵다고 봅니다. 둘 다 결국에는 어렵다. 공천장에 장동혁 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가능한데 지금 뭐 당원 뭐 게시판 논란 이런 것들도 당원들 중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더 동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안철수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설도 정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도는 것 같더라고요. 박형준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연고니까. 근데 그 나올 사람이 없다는 방증이에요, 사실. 아. 전혀 본인이 거기서 활동한 적이 없고 아무런 고향만 부산인 거죠. 정치적 기반이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광역 단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말하자면 좀 이름값이 높은 후보들을 최소한의 조건, 예를 들면 출신 연고가 조금 있어, 거기서 태어났어, 학교를 좀 다녔대, 뭐 이런 걸로 연결짓는 건데 지금 부산에 가서 안철수 의원이 여기 부산시장 나오면 찍겠습니다라고 하면 찍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선뜻 동의가 안 되죠. 근데 아무래도 대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수 후보가 부산에서 표가 더 대선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선 가능하죠.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이제 보수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지금 SNS에서 정부를 향해 인터넷 여론에 휘둘리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 갑자기 이런 비판을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하위 호환 버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비판인데 결국 본인의 정치 컨텐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만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나 커뮤니티를 이재명 대통령 보고 끊으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민심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나 좀 끊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구사해서 연일 이재명 대통령만 비난하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저는 그런 비토 정치의 한계 이미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정치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못 만들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앞날도 좀 매우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치에서 본인은 새 시대를 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보를 보면 어쨌든 사람 자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구시대의 막내 같은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고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관련성에서 정치를 해왔던 행보도 이게 이준석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은 사실 그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이 뭐야? 라를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인물인데 근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오히려 더 여기까지가 구실의 막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어딘가 이제 행보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과 싸우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하게 두고 그럼 개혁신당은 콘텐츠가 뭐냐? 개혁신당은 어디로 갈 거냐? 보수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과 싸우는 걸로 하면 사실 나경원이나 장동혁 의원이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일수록 본인의 비호감을 정당화하지 말고 왜 비호감이 높은지를 반성하고 성찰해서 만약에 고쳐낼 수 있다면 전 그것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여전히 비호감 1위의 행태들을 유지한다면 전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해주긴 어렵고 오히려 지지자들끼리 더 갇혀지는 더 축소되는 그런 현상에 더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짧게 이거 질문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 가면서
에이펙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약간 논란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글쎄요, 뭐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는데 뭐 지금은 사실 에이펙을 앞두고서는 이런 운동이나 캠페인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준비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제공했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대통령이 제안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행정의 영역이고요. 네. 뭐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이분의 청소는 스타일로 좋은 갔을 때는. 네. 근데 사실 뭐 대통령이 에이펙 앞두고 뭐 대국민적으로 이걸 하자 이렇게 제안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한결의 기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